우선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죽었으면 못 올 텐데 살아있어서 또 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느낌인데 좋은 건물이나 좋은 장소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같이 쓰는 사람들은 어떤 영감을 받는다 그럴까, 감흥을 받는다든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내일 건너 숲으로 이 윤동주 선생 도서관은 바로 그런 감흥을 주는 그런 도서관이에요. 건물 구조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여기 와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그때도 새로웠는데 또 새롭습니다. 네. 나는 그 시인으로서 꿈이 있었어요. 그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나에겐 꿈이 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꿈이 있어요. 자기 비열이 있어요. 근데 나는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일찍이 15살 때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그 즈음에 독일 시인 헤르만 헤세가 나는 시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엄청난 말입니다. 진짜로 그분은 시인이 아닌 사람으로는 살질 않았어요. 오직 시인으로 소설도 썼지만은 부정문으로 무엇이 아닌 사람은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이렇게 심각하게 말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했고 시인이 되고 싶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윤동주 선생 시를 내가 15살 20세 이전에 읽었지요. 특히 그 새로운 길이라는 시는 뭔가 되다 말은 것 같은 느낌? 이 뻔한 얘기를 왜 했을까? 그래서 상당히 내가 그 청소년 시절에는 그 시가 내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70 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건너 숲으로 어제도 가고 오늘 또 가고 내일 또 갈 길. 근데 그게 새로운 길이라는 것. 젊은 시절은 청춘 시절은 그 자체가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오늘 또 가고 내일 또 갈 길인데 모레도 또 가는데 그게 새로운 길이라는 게 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늙어보고 이제 길이 낡아지고 길에 대해서 많이 이제 남루해지고 좀 낡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닐까. 어떻게 이런 문장을 18세, 19세 되는 그 소년 윤동주 선생이 썼을까? 내가 거꾸로 감탄을 하는 거예요. 내 청소년 시절 윤동주 선생이 그 시를 썼을 시절에는 그 시가 나한테 안 왔어요. 근데 70 넘어서 그게 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살아서 좋았다는 얘기는 내가 살았기 때문에 시시까지 살았기 때문에 윤동주 선생이 17, 18세에 썼던 그 동시 같은 시가 나한테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고 보니까 윤동주 선생은 빨리 돌아가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왜냐면 70살에 겨우겨우 알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그분은 17, 18세에 벌써 다 해버렸어요. 놀랍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가 괴테 얘기인데 아까는 헤르만 헤세 얘기고 괴테 얘기인데 헤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시란 어린이에게는 노래가 되고 청년에게는 철학이 되고 노인에게는 인생이 되는 시다. 제가 꿈꿨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시인이 돼서 정말로 시인으로 이렇게 사는 것도 내 꿈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세대를 초월해서 한 편의 시가 어린이에게는 노래가 되고 청년에게는 그 삶의 방향이 되는 철학이 되고 노인에게는 인생을 되돌아보는 역사가 되는 그런 시가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김소월 선생의 엄마의 누나야 같은 그런 시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척도로 따져보면 한국 시사에서 남는 시가 거의 없어요. 어린이에게는 노래가 되고 청년에게는 철학이 되고 노인에게는 인생이 되는 시가 과연 몇 편이나 있을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윤동 선생의 내를 건너 숲으로 하는 이 새로운 길은 바로 그런 시다. 응? 그냥 그 또래 애들이 읽으면 뭐 그냥 헛돌아가는 노래, 그냥 즐겁네, 뭐 그거 나도 하는 거네, 노래 아닙니까? 근데 청년이 돼서는 나 그런 방향으로 내 인생을 철학을 잡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인생의 방향이 되고, 노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가 그때 몰랐던 것을 알았다. 여기에 진리가 들어있구나. 16살, 17살 때 읽었던 윤동 선생의 새로운 길이라는 속에 진리가 들어있구나. 그걸 알게 됐기 때문에 바로 괴테의 그 말을 증명하는 시가 되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야말로 디스커버리 발견입니다. 그거는 신비에 가까워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어림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 아닐까요? 내 마음을 이분이 먼저 알고 썼네? 내 마음이 여기에 있네? 내가 쓸 걸 여기 이분이 썼네?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냐면 끝없는 보편성을 이분의 시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갖고 있는 시의 그러면 특수성, 개성, 그 시인이 갖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그 특별한 점, 특성은 없느냐? 있어요. 그래서 놀랍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성은 개성대로 가지고 있고 보편성이 가장 넓은 둔곽삼각형 같은 시인이 윤동주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엄마야 누나야를 쓴 김소월 선생이 바로 개성은 개성대로 있는데 이 밑변이 아주 넓은 그런 둔곽삼각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 수 있어요. 그래서 윤동주는 불패다, 김소월도 불패다. 그 네이버 책 소개하는 그 도서 그걸 검색해 보십시오. 시집이 쭉 나오는 사람은 한국 시사에서 딱 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연구 뭐 이런 것이 나와. 벌써 연구조가 들어가면요 시는 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가 망한 건요, 이거 큰일 날 일인데, 시를 예로 접근하지 않고 학으로 접근하는 것이 큰 문제였시다. 학은요 다 끝난 다음에 정리하는 단계야. 근데 정리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시작하는 농사를 자꾸 시비하니까 농사가 망해지는 거예요. 백석 선생이 교수입니까? 백석 선생이 무슨 학교 선생은 했지만은 엄청난 무슨 시를 연구해서 논문 썼습니까? 안 썼죠. 중학교 영어 선생은 했지만은 안 썼죠. 근데 논문 쓴 사람들이 논문 가지고서 시비를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잘 그걸 학술적으로 증명해서 문서적으로는 몰라도 질 줄 안다, 이게. 우리나라 그게 있어요. 우리는요, 안다는 걸 두 가지로 봐야 돼. 할 줄 안다와 그냥 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그냥 아는 사람들이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자꾸 그걸 위해서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뭐 삶, 어떤 사회 뭐 전체가 지금 엉망진창인 거예요. 할 줄 아는 사람을 높이 받들어야 돼요. 근데 알기만 하는 인간들이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학력 위주, 간판 위주, 뭐 그냥 뭐 잘났다고 하는 그런 위주, 그게 나쁘잖아요. 그게 이런 거죠.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예요. 지행합일. 지는 아는 사람이고 행은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은 교육부터 그렇고 사회 구조부터 알기만 하는 인간들이 할 줄 아는 사람을 덮어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거 잘 모르겠지만 이 책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나무라고는 시가 있어요. 나무, 윤동주. 나무가 춤을 추니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니 바람이 좌우. 한 문장의 시인데, 그 초창기에 나온 시집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유작 발표를 했을 때 이제 그때 들어간 시인데,
이 시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아주 쉬워요. 그리고 아주 평범합니다. 근데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알지요. 학으로 아는 거예요. 학으로. 학으로 어떻게 하냐면 사실로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춤추지요. 흔들린단 말이죠. 맞아요. 그건 사실이야. 근데 이 이해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가 볼 때는 바람이 이게 부는데 그건 안 보이니까, 바람은 본래 안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흔들려? 바람이 부는구나. 그래서 거꾸로 하는 거야. 본래는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는데 어린 사람은요, 그냥 직물적으로 그냥 나무가 흔들리니까 바람 분다. 그리고 실제는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윤동 선생이 소년 시절에 보고 하나의 문장으로 썼어요. 영국에 한겨레 학교라고 탈북한 주민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대요. 얘들은 영어가 모국어처럼 제일 국어예요. 제일 언어예요. 영어를 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말을 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겨레 학교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그 학교에 보내서 한국말과 한글을 가르치는데, 그때 교재로 동원된 시가 저 시입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나태주가 쓴 풀꽃이에요. 그 전에 BTS의 노래 가사말을 가지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어렵다. 애들이 별 흥미가 유발이 안 돼가지고 다시 찾아본 시가 저 시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사는 시인인데 박희순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것도 국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본인도 잘 모르더라고. 박희순이라고. 박희순. 그 현직 교장이고 아직 학교 선생인데, 박희순이라는 사람이 쓴 매미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도 그때 그 한겨레 학교에 애기들한테 교재로 썼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그 사람한테 일러줬어요. 이걸 모르냐 했더니 본인이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와, 어떻게 그걸 모를까? 모르죠. 안 일러주니까. 이게 이제 영국 얘기예요. 박희순, 매미. 이 시도 재밌어요. 사물을 새롭게 보는 안목이 들어있습니다. 윤동 선생과 같이. 매미, 박희순. 나무가 우는 줄 알았다. 설마 저 작은 것이 나무를 흔들고 있을 줄이야. 지구가 흔들릴 줄 알았다. 설마 저 작은 것이 지구를 흔들고 있을 줄이야. 매미에 대한 시인데, 나무, 지구 이렇게 이제 점증법으로 매미가 울었는데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울리는 걸 보고 저게 매미가 우는 게 아니고 나무가 운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지구를 흔든다고 그랬어. 이 매미가. 이게 이제 어린이다운 표현인데, 아까 우리가 같이 알아본 우리 윤동 선생의 그 나무라는 시하고 같이 영국에 있는 그 탈북한 그 북한에서 온 주민들의 자녀들이 가장 재미있게 배웠다는 시입니다. 이런 걸요 우리가 지키면 안 돼. 그리고 우리 윤동 선생은요 참 신화적인 분인데,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서시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서시를 지나서 그 제일 끝에 실려 있는 별 해는 밤, 나는 윤동 선생을 찾아서 한번 갔었어요. 내가 중국 그 북한도 쪽을 3번 여행을 했는데 2번까지는 윤동 선생 산소를 못 찾아봤고, 3번째는 기어코 가리라 해서 깃발을 윤동주 시인을 찾아서라고 해서 공주 사람들하고 같이 갔는데, 명동촌까지는 갔는데 윤동 선생 산소를 현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관광 그 회사 현지 기사들도 모르고 가이드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윤동 선생 묻혀 있는 그 무덤을.
그래서 억지로 해가지고 해서 뭐 몇 달을 거쳐서 찾아가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윤동 선생님 그 무덤이 그 잔디로 덮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흙으로 있어요. 이것도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 관리를 해주는 사람의 무덤은 흙을 자꾸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잔디를 뽑아낸대요. 우리하고 달라. 지금부터 내가 시를 읽을 텐데 별에는 밤에 제일 끝부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바로 당신의 무덤에 대한 예언인데 이렇게 나오죠. 맨 끝을 읽어보면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에다. 이걸 우리가 알고 갔거든요. 그럼 윤동 선생 시집을 내가 품고 갔었어요. 번각 시집 이 초판본을 이렇게 다시 한 영인 시집을 갖고 갔는데 놀랍게도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인데 무덤이 흙만 있고 풀이 하나도 없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은 관심이 있고 관리를 해주는 사람 무덤은 자꾸 그 풀을 뽑아낸대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간 사람들이 모두 풀을 하나씩 뽑고 왔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야. 관리를 해야 된다니까 우리 윤동선한테 할 일이 없어. 그래서 거기서 풀을 뽑았다니까. 와, 이건 내 글에도 안 썼는데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시에 이 하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18편을 쓴 시집에다가 한 편의 그 서문을 써서 필사해서 3장씩 써서 3권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지도교수인 이양아 선생한테 드리고 하나는 정병욱 씨한테 줬는데 우리가 아는 시는 정병욱 씨 것이 남아서 우리한테 와 있는데 그때 이 시를 쓸 때 이게 시가 아마 18편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시일 거예요. 근데 윤동 선생이 쓸 때 처음에는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까지 썼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의 영인 그 유고 시집을 보면 윤동 선생은 시가 끝나면 물론 이제 내리다지로 종서로 썼지만은 횡서가 아니고 종서로 썼는데 끝난 다음에 꼭 거기다가 한자로 쓴 연도와 날짜를 썼어요. 그래서 그 연도와 날짜가 바로 여기에 까닭입니다에 써 있어요. 영인본을 보면 그게 정병욱 씨가 갖고 있는 그 윤동 선생의 자필본을 보면 그런데 그 밖에다가 유일하게 밖에다가 4줄을 더 썼습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정병욱 씨가 4년 후배인데 3년인가 4년 했던 후배인데 이 시를 읽고 좋긴 좋은데 형 그렇게 쓰면 슬프잖아. 어? 그리고 그렇게 쓰면 끝났잖아.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걸 좀 써야 되지 않겠냐. 소생의 이미지를 써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그래? 그러고서 넉줄을 더 쓴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알아내려면 윤동 선생님 최초에 쓴 그 6필본으로 봐야 돼.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우리 윤동 선생 도서관에 왔으니까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로 시가 끝난 시야. 그런데 정병욱 씨가 이걸로 끝나면 너무 끝이 좀 슬프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희망, 소생을 담아서 쓴 것이 마지막 4줄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아주 의미가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어떻습니까? 윤동 선생님 돌아가셨지만은 그 이름 위에 자랑처럼 풀이 무성합니까? 무성하지 않습니까? 무성하잖아요. 그 증거가
인터넷 그 검색을 해보면 도서 무슨 책이 얼마나 팔리는가를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시집 한 권밖에 안 남았는데 이 시집이 보존을 달리하고 편집을 달리하고 출판사를 달리하면서 수없이 많은 시집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도서관에서 그 윤동 선생 그 나와 있는 시집을 모두 모아서 한번 모든 윤동주 시집을 한번 전시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모든 윤동주 시집. 그런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히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가을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에다.